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나고 딸에게는 엄마는 왜 사는 모양새가 늘 그 모양이냐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는 돈줄 취급만 당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새벽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던 도시락 공장에서는 도둑 누명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패딩에 바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58살 여자. 변명도 크게 못하고 억울해도 조용히 울다 마는 사람. 누구나 그런 사람 하나쯤은 만만하게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원래 조용한 사람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당하고, 오래 무너진 사람은 어느 날 딱 한 번 결심하면 무섭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자기 이름 썩 자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살던 여자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모든 걸 뒤집어 버린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속이 뒤집히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 입술을 깨물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저러니 사람이 독해지지 싶다가도 끝에 가서는 그래도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하는 거구나 하고 숨을 길게 내쉬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초라하면 약할 거라고 믿고 말이 없으면 무능할 거라고 착각하고 참는 사람은 끝까지 참아줄 거라고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오은숙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낡은 구두만 봤지 그 구두 밑창이 얼마나 많은 길을 견디며 걸어왔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늦겨울 찬바람이 뺨을 때리던 어느 새벽 국물 냄새와 분주한 칼질 소리 사이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꼬여버린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은숙은 58살이었습니다. 머리는 늘 뒤로 질끈 묶었고 립스틱 하나 바르지 않은 입술은 겨울이면 자주 텄습니다. 검버섯이 옅게 올라온 얼굴, 굳은 살 박인 손, 오래 서 있는 탓에 붓기가 내리지 않는 종아리. 딱 봐도 편하게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살에 서울 올라와 종로 한복집에서 시다로 일했고 손재주가 좋아 언젠가 자기 가게 하나는 차리겠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상하게도 꿈을 이루게 해주기보다 꿈꿀 틈을 뺏어가는 쪽으로 더 빨랐습니다. 24세 김정우를 만나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다 보니 자기 통장에 남는 돈은 늘 없었습니다. 처음에 정우는 사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오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와주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고 난 뒤부터 사람은 조금씩 비뚤어졌습니다. 재취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실패할수록 정우의 자존심은 독처럼 부풀었습니다. 술은 늘었고 입은 거칠어졌고 결국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인간이 됐습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죽어라 사는데 밥만 축내냐? 네가 복이 없어서 내가 이 꼴 난 거야. 처음엔 은숙도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정우는 보증까지 잘못 써서 빚을 졌고 그 빚을 막겠다고 전셋집 보증금 일부까지 몰래 빼돌렸습니다. 은숙이 그 사실을 알고 주저앉던 날 정우는 되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그날 은숙은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살아준 세월을 미안해하기는커녕 끝까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요. 결국 은숙은 남편과 따로 나와 서울 외곽 반지하에 새를 얻었습니다. 창문은 도로보다 낮았고 비만 오면
빗물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여름엔 눅눅했고 겨울엔 보일러를 틀어도 벽이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그 좁은 방이 더 편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의 한숨과 원망을 대신 받아내진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서러운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딸 수지는 대기업에 취직한 뒤부터 엄마를 은근히 부끄러워했고, 아들 민호는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 가놓고 실패한 뒤에도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보다 조금만 더 도와줘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도 밀리고 자식들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은숙은 새벽 도시락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찬 공기를 헤치고 공장 뒷문을 열면 김이 서린 주방 안에서 쌀밥 냄새와 단무지, 신냉 볶음김치의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은 늘 바빴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그래도 일한 만큼 돈이 나왔습니다. 은숙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문제는 그 공장에서 박미란을 만난 뒤부터였습니다. 박미란은 은숙보다 5살쯤 어렸습니다. 머리는 늘 손질이 잘 돼 있었고 공장에 출근하면서도 향수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언니, 커피 한잔 하세요. 언니, 오늘 얼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했고 사람들 앞에선 유난히 싹싹했습니다. 은숙은 처음엔 그런 미란이 참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사람답게 챙겨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미란은 딸 이야기, 전 남편 이야기,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술술 풀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은숙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이번에 큰일 났어요. 딸 유학 서류 넣어야 하는데 돈이 잠깐 막혔어요. 한 달만, 진짜 한 달만 막아주면 안 돼요? 사람은 이상합니다. 자기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사정이 눈물 섞여 들리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은숙은 적금 일부를 깨 200만 원을 미란에게 빌려줬습니다. 한 달 안에 꼭 드릴게요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미란은 돈 얘기를 피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도 슬쩍 자리를 피했고 전화를 하면 언니,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은숙이 조심스럽게 돈 얘기를 꺼내자 얼굴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언니, 왜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요? 돈 몇 푼 가지고. 돈 몇 푼. 그 말은 은숙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허리와 무릎에서 떼어낸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업체 사장이 직원들을 전부 불러 세웠습니다. 행사 대금으로 받은 현금 봉투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 얼굴엔 호기심과 경계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사장은 은숙을 따로 사무실로 불렀고 그 안엔 미란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오 씨, 요즘 돈 많이 필요하지? 순간 은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장은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 말로는 어제 당신이 창고 근처를 계속 서성였다고 하더라고. 은숙은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미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냥 솔직히 말해요. 내가 봤어요. 언니가 봉투 있는 쪽 쳐다보는 거. 그 순간 은숙은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돈을 안 갚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째로 도둑으로 만들려는 짓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안 했습니다. 은숙이 힘겹게 말했지만 사장의 얼굴엔 이미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미란 씨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쪽을 더 쉽게 믿습니다. 낡은 패딩 입은 여자보다 입꼬리 올려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 쪽을 말입니다.
결국 은숙은 경찰 얘기까지 듣고 공장에서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그날 뒷문을 나설 때 몇몇 직원이 수군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돈 없어서 그랬나 보지. 원래 저런 사람들이 무섭다니까. 은숙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집 밖이 아니라 전화기 너머에서 시작됐습니다. 은숙은 그날 저녁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수진은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또 문제 만들지 마. 엄마는 왜 가는 데마다 사고가 나? 회사에서 도둑 의심까지 받으면 보통 아닌 거잖아. 은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안 했어. 그러자 딸은 짜증부터 냈습니다. 안 했으면 잘 설명했겠지. 엄마는 말도 답답하게 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잖아. 그 말은 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의 결백보다 자기 귀찮음이 먼저인 딸의 태도. 은숙은 한동안 말이 안 나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아들만은 다르길 바랐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자 그는 술기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적당히 사과하고 끝내. 괜히 버티다가 경찰서라도 가면 나까지 피곤해져. 그 말까지 듣고 나니 은숙은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어릴 때 열이 나면 엄마 손만 잡아도 울음을 멈췄는데 이제 엄마가 무너져도 자기 불편부터 계산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설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 온다. 와서 음식이나 해. 은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엄마 노릇, 아내 노릇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수진이 또 전화를 걸어 엄마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와라고 했고 은숙은 결국 시장에서 굴과 시금친 두부를 사들고 정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갈비탕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누구 하나 고생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은 엄마의 코트를 보며 작게 혀를 찾고 사위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문제는 점심 무렵 터졌습니다. 수진이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어봤고 그 안에 집 담보대출 관련 서류와 민호 사업자금 명목의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수진이 소리치자 정호는 얼버무렸고 민호는 내가 언제 해달랬어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은 또 은숙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이 주방에 서 있던 엄마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참 답답해. 아빠가 저럴 때 진작 정리했어야지. 이 집안 이렇게 된 거 엄마 탓도 커. 맨날 참고만 있으니까 다들 엄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순간 뜨거운 기름이 튀던 소리보다 그 말이 더 크게 귀에 박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호는 모른 척 물만 마셨습니다. 사위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 약한 사람은 늘 그렇게 모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은숙은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울지도 악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한마디가 오히려 집안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숙은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또 저래, 또 사람 피곤하게 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손등만 바라보던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큰 데 들어가요. 사람은 역시 줄을 잘 서야 한다니까? 근데 언니는 아직도 그 반지하 살아요? 그리고는 킬킬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언니는 평생 그렇게 살 스타일이에요. 착한 척만 하다가 맨날 당하는 스타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저 사람들은 평생 남의 인생을 우습게 여기며 살겠구나.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은숙 씨 맞으시죠? 저 최은지예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은지는 도시락 공장에서 일하던 25살 계약직 막내였습니다. 늘 말이 없고 눈치를 많이 보던 아이였는데 그날 카페에 나온 얼굴은 더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하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따뜻한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신 채 입술만 깨물다 결국 말했습니다. 저 그때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근데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돈 봉투 은숙 언니가 아니라 미란 언니가 가져갔어요. 순간 카페 안의 음악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미란이 평소에도 행사비 정산 얘기를 유난히 캐묻고 다녔고 그날 일부러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날 창고 앞에서 미란 손에 봉투가 들린 장면을 우연히 찍은 사진과 다른 직원에게 봉투 하나면 사람 하나 자르는 건 순식간이라며 웃던 음성 녹음이 USB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계약직이라 너무 무서웠어요. 미란 언니가 입 열면 너도 공범 만든다고 했어요. 은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은숙은 그 아이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가장 약한 사람부터 침묵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숙도 더 이상 예전의 은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한복집에서 같이 일했던 최경자를 찾아갔습니다. 경자는 지금 작은 법무사 사무실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경자는 한참 말이 없다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은수가 이번엔 물러서면 안 돼. 내가 안 싸우면 저런 것들은 더 큰 죄도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 경자는 변호사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은숙은 회색 코트를 단정히 입고 도시락 업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들은 또 수군댔지만 예전처럼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엔 사장과 경리 그리고 미란이 있었습니다. 미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질척거려요? 은숙은 말없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보고 말합시다. 파일이 재생되자 미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봉투 하나면 사람 하나 정리하는 거 쉬워. 사장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진이 이어졌고 은지의 진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라는 처음엔 조작이네라고 버텼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박미란 씨, 이게 대체 뭡니까? 미라는 그제야 울먹이며 둘러댔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급해서 그런데 언니가 워낙 만만해 보여서 그 말이 끝나자 은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만만해 보여서 남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숙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초라해 보인다고 사람까지 초라한 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본 겁니다. 그날 업체는 공식 사과를 했고 부당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직원들의 눈빛도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도둑으로 의심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뒤에 터졌습니다.
경자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내 외가 쪽 상속건이야. 은숙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나며 상당한 규모의 토지 보상금과 상가 지분을 남겼고 법적 상속인 중 하나가 은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외가 쪽 친척들이 최근에서야 은숙을 찾고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밥벌이하며 살아온 은숙에게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들이 바로 가족과 남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속 이야기가 정리되기도 전에 딸 수지는 반지하 집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바빴다던 딸이 과일 상자까지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들어가도 돼?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은 딸은 연신 엄마 손을 만지작거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그때 너무 심했어. 회사 다니면서 내가 너무 삭막해졌나 봐. 은숙은 딸의 눈을 가만히 봤습니다. 진심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 안에 다른 계산이 섞여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남편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사들고 오지 않을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와선 헛기침을 했습니다. 당신,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직 내 아내잖아. 이런 일은 같이 상의해야지. 그 말에 은숙은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쫓겨나 반지하 살 땐 남이더니 돈 얘기 나오니까 아내입니까? 정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부 재산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 말은 은숙의 마지막 남은 정까지 끊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했던 건 아들 민호였습니다. 그는 밤늦게 술 냄새 풍기며 찾아와 엄마 무릎을 붙잡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조금만 도와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순간 은숙은 아들이 아니라 예전의 남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또 한 번 손 벌릴 구멍을 찾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상속 관련 최종 확인과 가족 협의가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외가 친척들, 변호사, 경자, 그리고 정우와 수진, 민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은숙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대신 검은색 단정한 옷을 입고 들어온 은숙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상속 대상과 예정 금액을 설명하자 회의실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컸기 때문입니다. 당장 반지하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굴리면 노후가 안정될 수준이었습니다. 정우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우선 아니겠나. 그러자 은숙이 그 말을 잘랐습니다. 가족이요? 내가 도둑 누명 썼을 때 누가 내 편을 들어줬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날 쫓아냈고 딸은 나보고 문제를 만든다고 했고 아들은 빨리 사과하고 끝내라고 했죠. 그때는 내가 가족 아니었습니까? 정우가 버럭하려 하자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은숙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엔 자신의 결정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상속금 일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을 도와준 경자와 진실을 말해준 은지에게 정당한 보답의 형태로 지원하며 일정 금액은 형편이 어려운 여성 가장과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확인될 경우에만 별도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순간 은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족이면 내가 무너질 때 먼저 손을 잡았어야지. 돈 냄새 나니까 가족 찾는 건 가족이 아니라 계산이야. 정우는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그때 은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도 감히 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소리도 못 내던 여자가 모두 앞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더는 큰 소리치지 못했고 수지는 처음으로 울면서 엄마 앞에 고개를 숙였고 민우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주먹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통쾌한 장면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미란이 직접 무릎을 꿇고 찾아온 것입니다. 박미란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은숙 앞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도 젖고 화장도 번져 있었으며 예전처럼 향수 냄새 대신 축축한 우산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그녀는 분식집 인수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은숙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리자 미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한 번만 살려줘요. 합의해주면 안 돼요? 나 진짜 다 끝났어요. 한때 남의 인생을 끝내려던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난다며 무릎을 꿇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은숙은 우산도 씌워주지 않은 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랬니? 미라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만만해 보여서요.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 대답은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더 비참했습니다. 세상 많은 아기가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만만하니까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으니까요. 은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만해 보여서 내 자식이 날 무시하고 남편이 날 쫓아내고 너까지 내 인생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잘 봐. 내가 안 죽고 여기 서 있잖아. 미라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합의 여부를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적 책임은 끝까지 지게 하되 이후 다시는 남의 인생을 건드리지 말고 일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없어지지 않아.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정해. 그 말은 차갑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망가뜨리는 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벌이었습니다. 한편 민우는 정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돈을 구걸하는 대신 설비 기술을 배우러 다녔고 새벽 인력 시장도 나갔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끼고 허리가 아파도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엄마가 늘 당연했어. 미안해. 은숙은 바로 웃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가 민호를 조금은 사람답게 만들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반찬을 싸들고 와서는 엄마 방 창틀 곰팡이를 닦아주고 상속과 가게, 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초라해서 창피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제일 초라한 건 나였더라. 그 말을 들은 은숙은 오래 침묵하다가 딸 손등을 한번 덮어주었습니다. 말로 다 풀리진 않아도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해 봄 은숙은 역 근처 오래된 분식집을 인수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은숙이네 옹기였습니다. 뜨끈한 멸치 육수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김밥 써는 칼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은지는 그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겁이 많아 입도 못 열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히 계산대를 보며 손님들에게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이 열리고 미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긴장했지만 은숙은 말없이 잔치국수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미란은 그 국수 앞에서 또 울었습니다. 은숙은 짧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얼굴로 다니지 마라. 대신 다시는 남을 굶기지 말고. 그 한마디에 미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지나친 자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보다 부끄러움을 안고 제대로 살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운 벌일 때도 있다는 걸요. 이렇게 해서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흔히 남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말투가 세련됐는지 아닌지만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초라하면 능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조용하면 힘이 없을 거라 여기고, 참으면 끝까지 참아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없이 버티고 속으로 사귀며 무너지는 날조차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 어느 날 한번 결심하면 그 누구보다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은숙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든든한 남편도 기댈 자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 자기 몫을 놓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끝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자기도 세상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람의 선을 버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계속 짓밟히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둘 사이를 구분할 줄 알게 된 순간 은숙의 인생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게나마 자기 민낯을 받고 자식들은 엄마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남의 인생을 우습게 보던 미라는 늦게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반지하 창문에 맺히던 물방울을 보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중얼대던 여자가 아니라 저녁 장사를 마친 뒤 따끈한 육수 냄새가 남은 가게 안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하고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늘 공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날도 있고 가족에게조차 상처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값어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만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은숙도 그랬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이들에게 끝내 가장 큰 수업을 남긴 사람. 초라해 보여도 결코 초라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나를 무너뜨렸던 사람에게 어느 선까지 기회를 줄 수 있으셨겠습니까? 돈 냄새 맡고 돌아온 가족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여러분도 혹시 살아오며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다. 낡은 구두 속에도 오래된 손등 위에도 끝내 꺾이지 않는 인생 하나가 숨어 있다는 것. 오늘은 그 말을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